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과일 장사, 김밥 장사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딸 짝지어 결혼시키고 서울에 아파트와 상가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고 노후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던가요? 저는 지난 2년간 제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았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살 이유는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작은 위로와 용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연을 쓰게 됐네요. 그럼 여러분도 모두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년 전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뜬금없는 말을 건넸어요. 엄마, 우리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그때만 해도 저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그동안 각자의 집에서 편하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니 의아했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 순간 전화 너머로도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한숨 속에 담긴 무게를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대충 감이 오는 게 바로 부모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이랬습니다. 아들은 원래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요.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곧 승진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사업을 하자고 부추겼답니다. 인생 한방이니 평생 남 밑에서만 일하지 말고 사업을 해보자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웃어 넘기던 아들도 끈질긴 며느리의 설득에 결국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털고 대출받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죠. 며느리가 알아봤다는 그 자리가 역세권이라 무조건 성공한다고 1년이면 투자금 다 회수한다고 장담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였고 비슷비슷한 프랜차이즈 커피는 더 싸고 질 좋은 카페가 생기자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카페는 1년도 못 가고 문을 닫았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네요. 가게 월세 보증금도 다 날렸고 대출금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혼집 전세금을 빼서 빚을 정리했던 거죠. 그런 일이 있기까지 저에게 이런 방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니 놀랄 수밖에요. 엄마, 정말 잠깐이면 돼. 나 다시 취직했으니까 돈 좀 모으면 바로 나갈게. 하지만 저는 우라통이 터져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둬? 사업은 아무나 해? 요즘 사람들이 하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다른 건 다 망해도 카페는 안 망한다는 은준 말만 믿었지. 엄마, 내가 지금 엄마 훈계 듣자는 게 아니잖아. 아들은 상의 한마디도 없이 덜컥 사고를 쳐놓고 뒷감당은 저에게 하라는 듯 당당하더군요. 그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게 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어미 된 마음에 아들 며느리 길바닥에 나앉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던 집을 아들네 내주게 됐고 그게 바로 제 일생일대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그 잠깐이 어느새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한두 달이면 나갈 줄 알았어요. 32평이라 방도 넉넉한 집에 제가 혼자 살고 있으니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구축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해 하나하나 제 손으로 고쳐가며 꾸민 터라 정이 흠뻑 들고 애착도 많이 갔거든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들어오면서부터 애써 가까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오기 며칠 전에 며느리가 찾아와 팔짱을 끼고 거실을 휙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 소파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구석구석에 가죽도 다 뜯어졌네요. 새로 하나 사야겠어요. 요즘은 가죽 말고 패브릭이 인기예요. 천으로 된 소파 말이에요. 부엌 구조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아일랜드 식탁이 대세인데 저 자리에 식탁 치워버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나 짜서 넣으면 좀 나을 것 같네요. 어머니, 거실에 왜 이렇게 화분이 많아요? 벌레 생기면 어떡해요? 전부 베란다로 치워주세요. 제가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가꾼 공간들을 며느리가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아끼는 소파는 버려졌고 거실 한편을 채워주던 화분들도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났죠. 그러고는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하더군요. 제 허락도 없이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고 벽지도 바꾸자고 하고 심지어 제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 방은 너무 어둡네요.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꾸면 어때요? 아니야, 난 이게 편하다. 그냥 놔둬라. 그렇게 제가 거절이라도 하면 입을 삐쭉 내밀고는 아들에게 가서 저 들으라는 듯이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네. 나는 칙칙한 어머님 방 좀 밝게 꾸며드리려고 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아들이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말 좀 들어줘. 엄마가 그럼 나만 피곤해진단 말이야. 전 그런 아들이 너무 한심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말에 휘둘려 멀쩡한 회사도 그만두고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말에 고분고분했죠. 그러니 저까지 덩달아 제 집에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물론 싫은 소리도 한두 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을 어찌나 잡던지 듣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냥 눈 감고 귀 막자고 생각한 겁니다. 영락없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시집살이 그 자체였죠. 밥상머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평생 된장찌개, 나물, 김치 같은 소박한 반찬으로 살아왔는데 며느린 매일 외식과 배달 타령이었습니다. 어머니, 맨날 집밥만 먹으니까 물려요. 오늘은 파스타 시켜 먹어요. 뭐? 아니, 어제도 족발 시켜 먹었잖니. 오늘은 그냥 집밥 먹자. 내가 얼른 구수하게 청국장 끓임마. 청국장이요? 어머, 하지 마세요. 집에 청국장 냄새 나면 오시고 버리고 난리라고요. 그 냄새 일주일도 넘게 가요. 절대 싫어요. 제가 제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속이 상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고요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차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조차 간섭하더군요. 어머니가 너무 일찍 일어나시니까 저희도 잠이 깨잖아요. 발소리가 다 들려요. 혼자 사시는 집 아니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제 집에서 제 기상시간조차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돈 문제로도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 내외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꼬박꼬박 생활비를 내놓겠다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가하고부터는 생활비는커녕 공과금 한 번 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연금과 상가에서 받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죠. 장보기, 공과금, 관리비 다 제가 내는데 며느린 가끔 과일이나 빵 사오는 걸로 자기들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듯이 생색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망고 사왔잖아요. 엄청 비싼 거라 다르긴 다르죠? 그래, 아주 달고 맛있구나. 망고 한 팩 사왔다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굴어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하더군요. 하지만 자기 말에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종일 입을 내밀고 뚱하게 있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저희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칭찬하며 웃어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제일 서러웠던 건 딸이 친정에 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수보다 2살 어린 딸 수진이가 주말에 들르면 며느린 대놓고 불편한 티를 냈죠. 어머니, 아가씨는 왜 그렇게 자주 와요? 시집 갔으면 자기 가족을 돌봐야지. 주말마다 뭐하러 오는 거예요? 걔한테는 여기가 친정인데 마음대로 좀 오면 어떠니? 가끔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오는 건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도 아닌데 비밀번호 누르고 막 들어오는 것도 불편해요. 가뜩이나 집도 좁아서 답답한데 한 번 오면 갈 생각도 안 하고 몇 시간씩 있잖아요.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더군요. 제 집에 제 딸이 오는 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니 슬쩍 화도 났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온 집안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 때 제 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은 그저 자기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앵무새처럼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저에게 와서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괘씸한 마음에 며느리 타박을 하면 또 조르르 달려가 며느리 어깨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좀 참아. 우리 엄마가 노인네라 좀 고집이 좀 있어. 둘만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그러더군요. 그렇게 자기 의견 하나 없이 마누라 눈치만 보고 사는 위인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살다 보니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평소 120대였던 혈압이 150, 160까지 치솟았죠. 두통도 자주 생기고 어지럼증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버티고 있는 집은 더 이상 저에게 휴식을 주지 못했어요. 매일 긴장하고 눈치 보고 숨죽이고 사는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통이 밀려왔어요. 관자놀이가 쿵쿵 뛰고 뒷목이 뻣뻣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저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대답하고 나니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 상태를 알아채지도 못했죠. 아니, 봤다고 해도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또 잔소리나 퍼부었을 겁니다. 어머니, 저 없는 동안 집에 좀 계세요. 착불로 택배 올 수도 있거든요. 순간 며느리의 말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그 바람에 문이 열리면서 제 몸이 방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며느리의 발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은 아득해지는데 유일하게 소리만은 들리더군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을 것 같았죠. 숨소리도 거칠었고 몸도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저를 흔들어 깨우지도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나야. 이제 막 나가려고 했어. 참, 너 그 새로 생긴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봤어? 거기 파스타가 끝내준다며? 오늘 거기 가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말로 제가 쓰러진 걸 못 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고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더군요.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없자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노인네 진짜 맛이 갔나 보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서랍장을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둔 거지? 아니, 이 집 등기권리증은? 분명히 이 서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급하게 뭔가를 찾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옷장도 열고 화장대 서랍도 뒤지고 심지어 제 바로 옆에 있던 가방까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성질을 내더군요. 아이씨,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제가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며느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을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지 한숨을 쉬며 제 귓가에 대고 이를 갈더군요. 이 노인네야, 뭘 이렇게 꼭꼭 숨겨뒀어? 그래도 내가 못 찾을까봐? 오늘만 날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죽든 말든 며느린 돈이 먼저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며느리가 절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통장 찾기를 포기한 며느리가 그냥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 겁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더니 이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날 이대로 버리고 간 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가버리다뇨. 그것도 한 지붕 아래 사는 시어머니를 말이죠. 그 와중에도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난 이대로 죽는구나. 내 집에서 이렇게 외롭게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마지막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자 딱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살았다. 내가 살았나 보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정신이 들어? 딸의 목소리가 분명했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쉰 것 같더군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 지금 수술하고 거의 이틀 만에 깨어난 거야. 이틀만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니 죽다 살아난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힘을 내서 딸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엄마가 해주는 고등어조림 너무 먹고 싶어서 장 봐서 집에 갔었지.
근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말이 없더라고. 그렇다고 고등어를 들고 다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만 두려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날의 일에 대해 말해줬어요. 놀란 딸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 저를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이 시작됐답니다. 병명은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수술은 3시간이 걸렸대요. 그 사이 저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거죠. 헌데 수술 후에도 입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더니 의사가 들어오자 얼른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왜 이래요? 왜 말을 못해요? 뇌출혈 후유증입니다. 언어와 운동 중추에 손상이 있어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하필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겼다니 정말 죄송해요. 집에 혼자 계시도록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가씨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계속 혼자 계셨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며느리의 그 가식적인 연기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죠. 제 딸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나갈 때 어머니 방 앞에서 외출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언니, 내가 집에 갔을 때 엄만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대답이 없으시면 한번 들여다봤어야죠. 미안해요. 약속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나가느라 방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절 보기도 하고 통장을 찾으려고 온 방을 뒤지기까지 했던 며느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입으로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딸이 계속 성질을 내자 오히려 나중엔 귀찮다는 표정까지 짓더라고요. 아들은 어땠냐고요?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마누라와 동생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이죠. 수진은 그런 오빠가 답답한 듯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는 왜 말이 없어?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뭐라도 말을 좀 해봐. 미안해 수진아. 근데 이 사람도 놀랐을 거야. 한 집에 산다고 어떻게 24시간 엄마만 지켜보겠니? 잠깐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누가 외출하지 말래? 뇌출혈로 쓰러지실 정도면 그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 텐데 같이 사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버린 게 속상해서 그러잖아.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알았어. 나도 이제 엄마한테 더 신경 쓸게. 수진인 분이 안 풀리는지 몇 마디 더 하려다가 그만두는 것 같았어요. 딸이 입을 다물자 병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다고 해서 열흘 뒤부터 서서히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퇴원이 결정되자 수진이가 절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 내가 당분간 매일 가서 간호할게. 고마워.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며느리와 둘만 있는 건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퇴원을 준비하는 딸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마음에 걸렸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내내 조용하더니 집 앞에 다 와서야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사실은 내가 어제 오빠랑 언니가 하는 얘기 들었거든? 언니가 엄마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어젠 내가 나서서 절대 안 된다고 결사반대했는데 그 집에서 같이 사는 한 언니랑 오빠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불안해. 딸의 말을 듣자 저도 덜컥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잠시 후 제가 퇴원해서 집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복잡한 표정으로 입만 움직이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집보다는 아무래도 요양원이나 병원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고. 그 말에 딸이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엄만 집에서 통원 치료 받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언니는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아가씨도 일이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매일 친정에 드나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멀쩡한 집이 있는데 엄마한테 자꾸 어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저를 수발들인 건 딸이었는데 정작 저한테 관심도 없는 며느리가 시끄럽게 효부 연기를 했죠. 나 요즘 우리 시어머니 간호하느라 죽겠어.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말도 마.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겨드려야 한다니까? 동네에서도 얼마나 티를 내고 다녔는지 가끔 제 안부를 물으러 온 이웃들도 며느리를 보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죠. 이 집 며느리는 언제 봐도 참 착해. 요즘 시어머니 병시중 드는 며느리가 어딨어. 다 요양원 보내려고 혈안이지. 며느리 복 터졌네 터졌어.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에 열불만 터지더군요. 정작 집에서 며느린 철저하게 저를 무시했거든요. 딸이 집에 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녁에 돌아가고 나면 밥도 대충 갖다 놓고 약도 제 시간에 안 줬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잡아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10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네요. 뭐라고요? 아, 답답해.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짓으로 뭔가 표현하려 하면 또 짜증을 내며 면박을 줬죠. 왜요? 또 뭐 필요해요? 아니,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아, 좀 기다려요. 지금 이 드라마 봐야 하니까. 그러면서도 통장은 계속 찾아다녔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또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성질을 냈죠. 아, 도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 노인네가 정말. 그렇게 퇴원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고민한 일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딸을 부른 날이었죠. 기다리던 딸이 도착하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결심한 일을 털어놓기 위해 힘겹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종이. 제가 종이와 펜을 달라는 신용을 하자 딸이 제 앞에 하얀 백지와 볼펜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제가 글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린 뒤 큰 소리로 읽다가 깜짝 놀랐죠. 기부? 엄마 뭘 기부한다는 거야? 설마 엄마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얼마나? 저는 다시 손에 힘을 주어 열심히 글씨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가 큰 소리로 읽었어요. 재산을 전부 다?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왜? 저는 또 종이에 열심히 제 생각을 적어 내려갔어요. 죽을 뻔했더니 돈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좋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 아니,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이제 다 나았어. 회복되는 일만 남았다고 했잖아.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건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좀 더 생각해봐요. 하지만 전 힘겹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결심했어.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자 딸이 또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전부 기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엄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딸도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가 방법 알아볼게.
변호사 만나봐야 하나?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서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릴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더니 도저히 못 참겠는지 갑자기 방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에 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언니, 엄마가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금세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죠. 네? 기부요? 아니, 어머니가 아직 제정신이 돌아온 게 아니신가 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기부는... 어머님, 그런 건 가진 거 많은 재벌들이 나는 거예요. 언니, 엄마 정신 멀쩡하세요. 단지 말을 못하고 몸이 불편한 거죠. 그래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안 되죠. 혹시 그 이유도 알아요? 오빠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엄마 재산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건데 오빠가 알아도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가씨,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남을 줘요? 아가씨는 왜 그렇게 태평한 얼굴이에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제 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전 상관없는데요? 언니 말대로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인데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놔둬야죠. 그거 받는다고 뭐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딸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죠.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멀쩡히 장남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재산 쓰는 걸 의논해요? 한 집에 살면서 엄마 쓰러지시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건 다 설명했잖아요. 주무시는 줄 알았다고요. 됐어요. 어차피 엄마가 결정하신 일이니까 전 그대로 알아봐 드릴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번 돈 엄마가 뜻깊게 쓰고 싶으시다는데 반대하면 자식이 아니라 돈만 바라는 도둑 아니에요? 잔뜩 날이 선 딸의 반응에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로 소리치듯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어디야? 빨리 들어와. 큰일 났어. 어머니가 재산을 다 기부한대. 아들이 뭐라고 하는진 들리진 않았지만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연신 화를 내는 걸 보니 본인이 원하는 답이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뭐긴 뭐야. 우린 어떡하라고. 이 집이랑 상가라도 건져야지.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막아봐.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며느린 정말 똥줄이 타는지 아들에게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면서 전화를 끊고도 씩씩거렸습니다. 어찌나 화를 내는지. 당장이라도 제 방으로 뛰어들어올 것 같은 기세라 겁까지 나더군요. 그렇게 또 일주일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여전히 말 못하고 못 걷는 환자였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제가 집도 내주고 잔소리도 참아가며 2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쓰러진 것을 알고도 모른 척 나가버리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기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며느린 친구들 만난다고 오전부터 외출했고 수진이가 와서 절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올 사람도 없는 시간에 뜬금없이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은주 엄마예요. 사부인 좀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저와 딸은 동시에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은주의 친정엄마라니. 안 싸더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찾아왔는지 뜻밖이었죠. 딸이 문을 열어주자 단정한 차림에 안 싸더니 근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편찮으시다는 말 들었어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예.
저는 말을 잘 잇지 못하고 소파에 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딸이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저 기억하시죠? 그럼요, 사돈. 저희 엄마가 쓰러지신 뒤로 지금 말씀을 잘 못하세요. 잘 걷지도 못하시고. 재활 중이시긴 한데. 그런데 딸의 말을 들은 안사돈이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하신다고요? 그날 일 때문에요? 저는 눈만 깜빡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뭔가에 놀란 사람처럼 입까지 틀어막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저와 딸을 기겁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딸이 놀라서 안사돈을 일으키려 했죠. 어머, 사돈 어르신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안사돈은 꿈쩍하지 않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우리 은주가 못된 짓 했다면서요. 사부인이 쓰러지셨는데 그냥 놀러 나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 말에 수진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네? 역시 그런 거예요? 언닌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은주가 이서방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도 사돈 간병 제대로 안 하고 나돌아다니는 거 맞죠? 그래서 따님이 매일 온다는 것 같던데. 안사돈의 말에 저희 딸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언니한테 편찮으신 엄마 맡기기가 걱정되네요. 근데 언니가 엄마 쓰러지신 걸 알고도 나갔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빠도 그걸 알고 있다는 말이죠? 말로는 놀라서 그랬다는데 사실 은주가 좀 못돼 먹은 면이 있어서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망설이듯이 주저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은주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돈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네? 언니가 친정 식구들한테도 못되게 굴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크면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예전에도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꽤 남기셨거든요. 시골이지만 나름 괜찮은 땅이었죠. 원래는 손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라고 남기신 거였어요. 은주한테 남동생이 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근데 은주가 그 땅을 혼자 몰래 상속받고 팔아버렸어요. 형제들 신분증이랑 도장을 다 가져가서 그 돈으로 쇼핑몰 사업한다고 하더니 2년 만에 싹 다 날리고 형제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심각하게 듣던 딸이 한숨을 쉬듯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족이랑 친척들한테 빌려간 돈이 엄청 많은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다들 고소하겠다고 난린데 저랑 은주 아빠가 간신히 막아주면서 버틴 거예요. 지금도 은주는 친척들 모이면은 얼굴도 안 비춰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사돈, 제가 오늘 온 건 이것 때문이에요. 수진이가 안사돈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왜... 혹시 휴대폰 안에 뭐가 들었나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은주가 밥 먹으러 왔다가 이서방하고 전화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안사돈이 쓰러진 걸 보고 그냥 나왔는데 통장이랑 도장이 어쩌고 아파트 명의를 바꿔야 하나 어째야 하나 그러더니 또 갑자기 며칠 후에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신과 의사 아는 사람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인상을 쓰고 딸은 되물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요? 아니 갑자기 의사는 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빨리 진단받아서 법정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화를 녹음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사돈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정신과 의사 아는 사람 있어? 뜬금없이 정신과 의사는 왜? 누가 아프니?
시어머니가 좀 이상해.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뭐? 사부인이? 뭐 놀라긴 했겠지만 그거야 본인 마음이겠지. 엄마, 그 노인네가 그렇게 없어 보여도 상가랑 아파트랑 가진 거 합치면 15억이 넘어. 근데 그걸 고스란히 난리도록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은주야,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아니 엄마, 멀쩡하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기부 타령을 하는 거지. 정신 나간 노인네 치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내가 법적으로 보호자가 돼서 돈 날리는 거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뭘 어쩌려고 그러는데? 엄마, 교회랑 모임에서 아는 사람 많잖아. 의사 좀 소개해줘.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진단서만 써주면 돼. 은주야, 그건 불법이야.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니까? 의사한테 몇 천을 주든 기부는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충격으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가 돈을 기부할까봐 치매로 만들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매수하려고 한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때 안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랑 통화하면서 전 정말 무서워졌어요. 내 딸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사부인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물론 전 모른다고 했는데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나요. 애가 가족들한테 막무가내로 대할 때 따끔하게 가르쳐야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게 다 부모인 제 탓인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멈추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언니를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어요? 딸의 입에서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자 안사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꼭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이대로 두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딸도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죠. 어려운 결정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자기 딸이 나쁜 짓 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던 안사돈이 며느리의 약점이 될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 얘기가 나오자 안사돈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깊이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 딸이 원래 어릴 때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커가며 돈 앞에서 사람이 변했어요. 은주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사돈을 본 은주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연락도 없이 나타난 게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죠. 엄마? 엄마가 왜 여기... 며느리의 말에 안사돈이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답하더군요. 사돈 어떠신지 걱정돼서 왔다. 넌 몸도 안 좋으신 분을 놔두고 어딜 갔다 오니?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안사돈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기 엄마를 돌아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어머니 쉬셔야 해. 그래야 가야지. 지금 가려고 했어. 안사돈은 일어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진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부인 건강하세요. 꼭 건강 회복하셔야 해요. 그런 말을 남기고 안사돈이 나간 뒤 딸이 저를 방으로 데려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언니가 정말로 의사를 매수하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죠. 그날 밤 며느리와 안사돈의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일부러 한밤중에 전화하는 것 같은데 잠들지 못하고 있던 제 귀에 다 들어오더군요. 엄마, 오늘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한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엄마가 뭘 한다고 참견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됐다고. 내일 의사 만나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제발. 며느린 정말 의사를 만나 안사돈이 말했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 같았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 말이죠. 하지만 우라가 치미는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언니가 의사 만나러 간다는 거 사실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손을 써뒀어. 아마 경찰이 언니 뒤를 따라갔을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입을 힘겹게 열었죠. 경찰? 사돈 어르신 말대로 의사랑 만나서 진단서 가짜로 만들거나 하면 바로 경찰이 현장을 덮칠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 그러고는 수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집안에 설치했던 카메라에 찍힌 영상. 여기 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찍혀 있어. 내가 확인해보니까 언니가 엄마 방에서 통장이랑 도장 찾는 거랑 이 집 명의에 이전하려고 도장이랑 위임장 위조하려는 것까지 다 찍혀 있다니까? 딸은 고소하다는 듯 웃고 있었지만 전 씁쓸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죄를 밝히기 위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 도저히 웃음이 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엄마가 그 말할 땐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이었어. 언니는 엄마가 쓰러진 걸 알고도 그냥 나간 거고 엄마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카메라 설치하라고 하고 일부러 재산 기부할 것처럼 언니 속여보자고 했을 때까지도 설마 했는데 딸은 한숨을 쉬며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회상했어요. 엄마 도장이랑 통장 찾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 엄마가 기부까지 한다고 하니까 언니가 정말 다급해 보이더라. 전부 엄마 말대로 된 거야. 난 언니가 설마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엄마를 환자로 만들려고 할 줄은 몰랐어. 아니, 언니가 얼마나 독하게 굴었으면 사돈 어르신까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셨을까? 친정 엄마까지 돌아서게 만든 언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돈이 그렇게 좋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퇴원하고부터 쭉 며느리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시켜 제 방과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게 해서 며느리의 행동을 영상으로 남겼죠. 그리고 일부러 기부한다는 사실을 딸에게 큰 소리로 떠들게 만들어 며느리를 불안하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독이 잔뜩 올라서 거짓말로라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저를 도와주러 나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가장 아끼고 감싸줘야 하는 부모가 그렇게까지 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착잡하더군요. 몇 시간 후 드디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제보한 대로 며느리가 의사를 만나 진단서를 위조해달라고 돈 봉투를 건네는 상황을 포착했다고 하더군요. 연락받고 딸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하자 안사돈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안사돈에게도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사돈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어떻게 여길 왔어? 난 연락한 적 없는데? 그때 안사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은주야, 사실은 이건 내가 다 말했다. 네가 시어머니 쓰러진 거 알고 그냥 방치한 채 나갔다는 것도, 의사한테 돈 주고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려는 것도. 그러자 갑자기 며느리의 눈빛이 매서워지더니 자기 친정엄마를 향해 맹렬하게 화를 냈어요. 뭐라고? 엄마가 날 경찰에 신고한 거야? 왜? 엄마 딸 망가지는 게 그렇게 보고 싶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며느리의 외침에 안사돈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네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꼭 막아야만 했어.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다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니?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절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저 노인네가 정말 이상하다고. 재산을 다 버리겠다는 게 정상이야? 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그만해, 은주야. 안사돈이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쓰러진 시어머니 방치하고 통장만 찾으러 다녔다는 것도 다 알아.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며느린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억울하다는 듯이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아니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냥 피곤해서 주무시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 안사돈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네가 이서방이랑 통화한 것도 나랑 통화한 것도 다 녹음돼 있어.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그 재산 차지하고 편하게 산다고 했던 말들.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도 모른 척한 일, 의사를 만나 진단서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안사돈의 말에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해. 그만하고 나 한 번만 도와줘. 어? 은주야, 그만해야 할 건 너야.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는 나쁜 짓은 하지 마. 그 말에 며느리가 이번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믿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뭘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의사 만난 것도 혹시나 어머니 쓰러지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 말을 듣던 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언니 그만해요. 이미 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가 다 있다고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때 뒤늦게 연락받은 아들이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은주야, 네가 왜 경찰서에 있어? 말해봐.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죠. 여보, 나 억울해. 난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 오락가락하는 정신 때문에 전 재산 잃으실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때 수진이가 자기 오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라도 몰랐다고 할 생각은 하지 마. 오빠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알아. 언니랑 통화했다는 거 다 들었다고. 딸의 말에 아들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난 그냥 내가 끼어들면 고부 갈등만 심해질 것 같아서 모르는 척 빠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그냥 간단한 고부 갈등이야? 그 정도면 이렇게 경찰서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일하기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도 저 사람 징징거리는 거 듣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싶었어. 잘못했어요. 은주야, 너도 빨리 사과드려. 너 이러다 감옥 갈지도 모른다고. 아들의 말에 움찔한 며느리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어요. 민수 씨 회사도 그만두기 하고 사업하라고 부추겼는데 빚만 남기고 끝나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재산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고개를 돌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두 아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며느리의 정식 기소가 결정됐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학대 등 여러 혐의였죠. 곧 재판이 열리고 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아들도 왔지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은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떨리는 손, 구치소에서 한 달을 보내고 나더니 예전의 당당함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며느린 잘못했다고 빌면서 눈물을 보였죠. 결국 지루한 몇 번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방치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의사를 매수해 허위 치매 진단서를 받으려 시도했다. 생명이 위급한 가족을 방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다.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런 선고가 내려지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스쳤어요.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제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말에 놀란 것 같더군요. 물론 저도 맘 같아서는 며느리가 실형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의 허물을 직접 밝히고 나선 안사돈의 마음을 알기에 많은 고민 끝에 며느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사돈의 바람대로 며느리가 이번 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안사돈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부인, 저희 딸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은주도 남한테 못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걸 알게 됐을 거라고 기대하려고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용서라기보다 변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저도 사부인의 용기 덕에 억울한 마음은 풀었으니 이걸로 만족하려고요.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안사돈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사부인, 말씀하시는 게 언제 이렇게 멀쩡해지셨어요? 재판 진행되는 동안 열심히 재활해서 이제 거의 90% 이상 회복했습니다. 걷는 건 아직 재활이 필요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얼른 나머지 건강도 더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안사돈은 서로의 무탈을 기원하며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몇 달간 피나는 노력을 한 저는 휠체어 없이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안도하는 아들을 향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주는 사부인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 같더라. 너도 이제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런 제 말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네? 아니, 엄마, 은주랑도 이혼했는데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중에 네 힘으로 성공해서 어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연락해라. 네가 잘못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늘 남 핑계대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저의 강력한 말에 결국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 근처로 원룸을 얻어 이사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저는 2년 만에 온전한 저만의 공간을 되찾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됐네요.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나 자신의 행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귀한 자식일수록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니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손주 때문에 행복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내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노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행복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풍요롭고 따뜻한 초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